파리 최고 미슐랭 셰프의 식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맞은편 작은 한국 도시락. 이게 뭐길래? 올리버 셰프가 처음 맛본 순간 그의 20년 요리 철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줄 서고 평론가들은 혀를 내두르는 이 도시락의 마법.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뒤흔든 한국 음식의 비밀. 결국 그가 내린 충격적인 선택이 파리 미식계를 뒤집었습니다. 오늘의 반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리버 게이츠, 파리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프랑스 셰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요. 파리의 거리는 아직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제 레스토랑 라 메종 블루로 걸어가는 동안 아침 공기가 얼굴에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항상 제일 먼저 도착하는 걸 좋아했어요. 팀원들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 레스토랑의 향기는 항상 저를 미소 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빵, 요리용 기름, 그리고 24시간 동안 천천히 끓여온 특별한 소스가 섞인 향이었어요. 이 소스는 제 자랑거리였죠. 이 소스로 많은 상을 받았고 전 세계의 음식 비평가들이 이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이런 레시피 덕분에 제 레스토랑은 미슐랭 스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셰프 올리버 마르셀이 뒷문으로 들어오며 인사하고 있었어요. 마르셀은 제 매니저로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해왔죠. 하지만 오늘은 그의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그는 두꺼운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 예약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예약책이었어요. 많은 이름이 있을 거라 기대하며 열었는데 페이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예약이 한 건도 없었어요. 이번 주에 3번째 빈날이에요. 마르셀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죠. 제 마음이 물에 돌이 가라앉듯 침몰했어요. 3번이나 빈날.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다른 레스토랑이 많은 작은 길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대부분은 문을 닫고 있었지만 한 곳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씨의 도시락 공방이라고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쓰인 간단한 간판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새로 문을 연 곳이었죠. 신기한 건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5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줄을 서서 핸드폰을 보거나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도시락을 위해 줄을 서겠어요? 그냥 밥과 몇 가지 반찬이 있는 상자일 뿐인데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할 게 없는데. 마르셀이 음식 잡지를 건네주었습니다. 10쪽에 제 사진이 있었지만 기사는 좋지 않았어요. 제 요리를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3시간 동안 앉아서 고급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죠. 그들은 빠르고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원한다고요. 말도 안 돼. 저는 잡지를 옆으로 던지며 말했어요. 진짜 음식은 시간이 필요해. 5분 만에 만드는 식사는 그냥 패스트푸드지 예술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파리 최고의 셰프 중 한 명이었어요. 제 레스토랑은 유명했죠. 사람들은 여기서 테이블을 잡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제 빈 페이지를 보고 있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요. 빠르고 환한 동작으로 야채를 자르고 있었어요. 밤새 끓인 특별한 소스를 적고 있었죠. 주방 직원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는데 그들의 표정도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어요. 사업이 안 좋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레스토랑은 오래 문을 열지 못하죠. 그날 오후 저는 창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단 3테이블만 손님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김씨의 도시락 공방에 긴 줄이 보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와 미소를 지으며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저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20년 동안 같은 요리를 만들어 왔어. 내 방식만이 유일하게 옳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던 거야.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단지 제 레스토랑 때문만이 아니라 저 자신 때문이었어요. 위대한 셰프 올리버 게이츠가 아니라면 저는 누구였을까요?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다면 무엇을 할까요? 제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보낸 세월의 작은 화상 자국과 상처가 있는 셰프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은 아름답고 화려한 음식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그 도시락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 음식만큼 좋을 수는 없었죠. 제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을 알라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곧 음식과 요리,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 씨의 도시락 공방 맞은편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 긴장된다니 스스로가 우습게 느껴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발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어제만큼 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7명 정도를 세어봤어요. 그들은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서로 이야기하며 즐거워 보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시락을 기다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사일 뿐이야 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아야지. 마침내 길을 건너 줄에 합류했습니다. 뒤에 있던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처음이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가 말하고 있었어요. 김 셰프의 도시락은 마법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찾기 힘들대요. 저는 그냥 공손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단정하고 친절한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혜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경쟁자였군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나요? 그녀가 완벽한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어요. 뭐가 좋을까요? 처음 오신 분에게는 특별 도시락을 추천해드려요. 모든 것이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그녀는 깔끔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었을 때 따뜻했고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돈을 내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먹을 수 있는 근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가 본 것에 놀랐어요. 도시락은 5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흰 쌀밥이 있었고 주변에는 4가지 반찬이 있었어요. 달콤하고 짭조름한 불고기, 선명한 빨간색의 김치, 참기름을 두른 진한 녹색의 시금치, 그리고 노란 계란말이었죠. 색감이 함께 어우러져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첫 느낌은 너무 단순하다였어요. 하지만 첫 입을 먹어보니 입 안에서 맛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짭짤했어요. 김치는 맵고 새콤했으며 발효에서 오는 깊은 맛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시금치는 참기름 덕분에 고소했고 계란은 부드럽고 약간 달콤했어요. 한 입 한 입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섞어 먹으면 새로운 맛이 나타났어요. 마치 마법 같았죠. 이럴 수가 없는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간단한 도시락일 뿐인데. 하지만 전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각 요리는 완벽하게 조리되어 있었어요. 맛의 균형에서 수년간의 경험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예술이 있었죠. 제가 만드는 높은 소스와 화려한 장식 같은 과시적인 예술이 아니라 조용하고 겸손한 예술이었어요.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빈 상자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것이 이토록 맛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음식이 나를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레스토랑에 돌아와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저어주고 있던 소스, 수천 번이나 만들었던 그 소스가 갑자기 너무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락에서 느꼈던 완벽한 균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며 색깔과 맛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에 포기하고 집 주방으로 갔습니다.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도시락에서 맛본 각각의 맛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이걸 이해해야 해라고 썰고 저으면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주방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이 모든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어떤 것도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빠져 있었어요. 재료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죠. 아마도 철학이나 혼이랄까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김 셰프와 대화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김 씨의 도시락 공방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미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죠. 문에는 닫힘 안내판이 걸려 있었지만 안에 불빛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김 셰프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나, 게이츠 셰프님. 정말 반갑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그녀의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은 제 것에 비해 아주 작았지만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도시락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말했죠. 정말 놀라웠어요. 김 셰프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차 한잔 하실래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저를 뒤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 사찰, 그리고 분주한 도시 거리의 모습이었어요. 도시락이요. 제가 말을 꺼냈지만 어떻게 이어갈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완벽했어요. 어떻게 그런 균형을 만들어내시나요? 김 셰프는 작은 컵에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은 조화에 관한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5가지 색, 5가지 맛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건강, 균형, 그리고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기술, 어려운 소스 만들기,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했어요. 특별한 걸 보여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주방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작은 그릇들이 최소한 10개는 놓인 쟁반과 안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돌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한정식이에요. 전통 한국식 상차림이죠. 한번 드셔보세요. 갑자기 테이블이 색과 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빨간 김치, 초록 나물, 노란 장아찌, 하얀 쌀밥, 갈색 고기 요리. 각각의 작은 반찬은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 맵고 어떤 건 달콤하고 어떤 건 짭짤했어요. 제가 먹는 동안 김 셰프는 각 요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효에 대해, 제철 재료에 대해, 그리고 한국 어머니들이 어떻게 사랑을 담아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도시락은 단순히 상자에 담긴 음식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정성을 전하는 방법이죠. 그녀의 말이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어요. 요리해온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것, 제 기술을 보여주는 것만 생각했었죠. 제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제 정성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 셰프는 주방을 보여주었어요. 단순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도구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김치를 만드는지 설명하고 어떻게 도시락을 배열하는지 시연해 주었어요. 균형이 핵심이에요. 그녀가 음식을 상자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색, 영양, 맛,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그날 밤 가게를 나올 때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마치 막 요리를 시작한 젊은 셰프였을 때처럼 다시 설레고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봐야겠어. 마르셀이 도착했을 때 제가 말했어요. 제 수석 셰프인 에밀이 들어왔는데 마침 저는 새로운 점심 메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가 여러 칸으로 나뉜 요리 그림을 보며 물었어요.
미래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식 도시락을 만들 거야. 에밀의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도시락이요? 우리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요? 미쳤어요? 아마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영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프랑스 맛과 한국식 구성을 결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첫 시도는 형편없었어요. 맛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느껴졌고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김 셰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협력 관계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물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의 전통을 함께 가져오는 무언가를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대답했어요. 정말 이런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시작할까요? 2달 동안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김 셰프는 영업시간 전에 제 레스토랑에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요리를 실험하고 있었죠.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프랑스 요리도 한국 요리도 아닌 그런 무언가를요. 주방 직원들의 의견은 나뉘어 있었어요. 마르셀처럼 새로운 아이디어에 흥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10년 동안 제 수석 셰프였던 에밀처럼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요리가 아니에요. 에밀이 어느 날 불평했어요. 그냥 상자에 여러 가지를 섞는 것일 뿐이잖아요. 김 셰프와 저는 다양한 구역이 있는 특별한 도자기 접시를 만들었어요. 각 구역은 서로 다른 높이와 깊이로 다양한 음식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소스가 섞이지 않도록 디자인했어요.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우리는 3가지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푸아그라 장조림 한국 간장에 천천히 조리한 프랑스 푸아그라 트러플 김치 리소토 김치와 트러플 향이 나는 이탈리아 스타일로 조리한 살라따뚜이 비빔밥. 한국의 비빔밥처럼 뜨거운 돌그릇에 담긴 프랑스식 채소 스튜. 우리는 월요일에 새로운 런치 메뉴를 출시했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첫날, 단 3테이블만 우리의 프랑스 한국식 도시락을 주문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기존 메뉴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2번째 주는 더 나빴습니다. 유명한 음식 블로거가 이렇게 썼어요. 게이츠 셰프는 자신을 위대하게 만든 것을 잊어버렸다. 이 상자들은 프랑스 요리도 한국 요리도 아닌 그저 혼란스러운 것일 뿐이다. 그 말이 상처가 되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날이 왔어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평론가인 마크리가 예약을 했습니다. 마크와 저는 2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왔어요. 그가 방문한 날, 저는 그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3가지 특별 요리를 모두 선택해서 각각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웨이터가 그것들을 내보냈을 때 저는 주방 문틈으로 마크의 반응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 요리를 천천히 먹으면서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작은 검은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을 때 그는 셰프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올리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해요. 제가 말했어요. 2 전통을 모두 존중하면서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 음식이요. 마크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너는 파리 최고의 프랑스 셰프 중 한 명이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상자에 음식을 담아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이것이 제 경력의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몇 년 만에 본 가장 혁신적인 요리야. 너는 단지 2 스타일을 섞는 게 아니라 문화 간의 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파리에서 가장 까다로운 평론가인 마크리가 우리가 하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그의 리뷰가 프랑스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잡지에 실렸어요. 제목은 상자 속의 혁명 올리버 게이츠가 프랑스 요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였습니다.
그 기사는 우리의 창의성과 비전을 칭찬했어요. 마크는 우리의 도시락이 고급 식당의 미래를 대표한다고 썼습니다. 아름답고 맛있으면서도 빠르고 편리한 음식이라고요. 그날 오후 우리 전화는 예약 전화로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끝날 무렵 우리는 점심 예약 대기 명단이 생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도시락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었어요. 그 사진들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전통 프랑스 셰프 협회는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회원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했어요. 일부 오래된 고객들은 저를 프랑스 요리의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제 뿌리를 버린 걸까요? 프랑스 요리 전통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셰프가 빈 접시를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제 성공했지만 제 평생 동안 알고 지낸 셰프들의 존경을 잃었어요. 아마도 전통 프랑스 요리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김 셰프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단순한 나무 상자를 놓고 열었어요. 안에는 가운데 하나의 절인 매실이 있는 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히노마루 벤토라고 불리는 전통 일본 요리였어요. 이 단순한 상자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음식 전통은 변화하고 성장해요. 그것을 볼 수 없는 셰프들은 과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하얀 밥 위에 있는 빨간 매실의 아름다운 단순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위대한 음식 전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왔어요. 저는 프랑스 요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장하도록 돕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새로운 결심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어려운 도전은 새로운 요리를 만들거나 평론가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변화할 용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마크리의 리뷰가 나온 지 3개월 후 저는 제 레스토랑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모든 점심 영업이 완전히 만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감당하기 위해 5명의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파리 TV의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도시락 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촬영 당일 밝은 조명이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제 여정에 대해 물었을 때 말이 쉽게 흘러나왔어요. 음식은 단지 맛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문화, 역사, 그리고 연결에 관한 거예요. 한국 도시락은 단순히 상자에 담긴 음식이 아니랍니다. 촬영팀은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김 셰프와 제가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 줄을 담아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음식 철학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가르친다니. 강연 당일 방은 꽉 차 있었습니다. 유명 셰프들, 음식 평론가들, 그리고 요리 학생들이 모두 들으러 왔어요. 말을 시작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음식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틀렸어요. 최고의 음식 전통이란 없습니다. 각 문화는 자신의 역사, 기후, 그리고 가치에 기반해 놀라운 요리법을 만들어냈어요. 말을 하면서 전통 한국 식사의 사진을 보여주고 오방색 철학을 설명하고 발효가 어떻게 깊은 맛을 만드는지 시연했어요. 끝마쳤을 때 방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강연 이후 제 삶은 다시 한번 바뀌었어요. 매달 프랑스 한국 요리 교류회를 시작했는데 두 전통의 셰프들이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둘 다 성공적이었지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두 스타일은 서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가을에 우리는 첫 번째 프랑스 김장 축제를 열었습니다. 김장은 겨울을 위해 김치를 담그는 한국 전통이에요.
프랑스 가족들을 초대해 프랑스 채소로 김치를 만들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추에 매운 양념을 섞으며 손을 더럽히는 것을 좋아했어요. 부모들은 한국식으로 음식을 발효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그토록 반대했던 제수석 셰프 에밀이 마침내 이런 행사 중 하나에 왔어요. 그는 한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김 셰프에게 발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죠.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프랑스 음식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군요. 그의 말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김 셰프의 도시락을 맛본 지 1년 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전주의 비빔밥, 부산의 해산물 요리, 그리고 제주도의 특별한 재료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고유한 음식 전통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김 셰프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친절한 눈을 가진 연세 드신 여성이 우리에게 전통 가정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비록 우리는 같은 언어로 대화할 수 없었지만 음식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 셰프가 그녀의 어머니의 말을 제게 번역해 주었어요. 사랑으로 만든 음식은 번역이 필요 없다. 이제 파리로 돌아와 제 레스토랑은 문화관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관광객들은 한국을 방문해 전통 음식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한국 방문객들은 프랑스 요리가 한국 전통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제 레스토랑에 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레스토랑으로 걸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김 셰프도 자주 그곳에 있고 우리는 함께 그날의 요리를 만들고 있어요. 대화하고 웃고 가끔 논쟁도 하지만 대부분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전의 저 자신을 떠올리곤 해요. 프랑스 음식이 아닌 것을 무시하던 셰프, 더 변화를 두려워하던 셰프 말이에요. 그 셰프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누군가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식사는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맺는 연결, 우리가 존중하는 전통,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요. 매일 특별한 도자기 상자에 조심스럽게 음식을 담으면서 김 셰프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식사는 몸을 영양분으로 채우고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해요. 그것이 제가 여정에서 가져온 비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그것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제 매일 아침 이 철학을 담아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단순한 상자 하나로 깨달은 진리니까요.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